제98화 낙봉파 제1장. 두 사람은 마주 바라보더니 서로 손뼉을 치며 반갑게 웃어댔다. 어리둥절한 방통이 법정에게 물었다. 효직이 잘하는 분이시오? 그렇습니다. 이분은 바로 광안군 사람으로 성은 팽, 이름은 양인데 족당의 호걸이지요. 이빨은 소리를 하다가 유장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머리를 깎이고 목에 칼을 씌우는 노예 생활을 하여 이렇게 머리가 짧은 것입니다. 이에 방통은 팽양이 예사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고 귀중한 손님의 예로 정중히 대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내가 일부러 그대들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하러 왔소이다. 유장군을 직접 만나야만 말할 수 있어. 팽양의 대답에 법정은 서둘러 유비에게 보고했다. 이에 유비가 몸소 찾아와 팽양을 만나 물었다.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오? 그러자 팽양이 되물었다. 장군께선 압군영에 군사를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유비는 사실대로 말한 뒤에 덧붙였다. 그곳에 지금 위연과 황충이 있소이다. 허허, 장수된 분이 어찌 지리도 모르십니까? 압군영은 북강에 바짝 붙어 있어 강물을 트고 앞뒤를 군사로 막는다면 한 사람도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유비는 퍼뜩 깨닫는 바가 있었다. 팽양이 다시 계속했다. 북두성이 서쪽에 있고 태백성이 이 지역에 임하였으니 불길한 징조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즉시 팽양을 특별보좌역인 막빈으로 삼고 황충과 위원에게 사람을 보내 강물을 트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일렀다. 이에 황충과 위원이 상의했다. 두 사람이 교대하여 하루씩 강변을 지키고 적군이 오면 서로에게 알리도록 합시다. 그날 밤 비바람이 크게 몰아쳤다. 냉포는 5천 군사를 이끌고 강변을 따라 전진했다. 그리고 군사를 배치하여 제방을 뚫으려 하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함성이 일었다. 냉포는 적의 대비가 있음을 알고 급히 군사를 돌렸다. 위원의 군사가 그들을 뒤쫓았다. 서천의 군사는 서둘러 달아나느라 저희들끼리 밟고 밟히는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이 와중에 한창 달아나던 냉포는 위원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말을 딸려 위원과 맞붙었으나 몇 합 견디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오란과 뇌동이 지원하러 왔으나 그들은 황충이 이끄는 군사의 공격을 받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위원은 냉포를 부수관으로 압송해왔다. 냉포의 얼굴을 보자 유비가 성난 얼굴로 꾸짖었다. 인의로 돌려보낼 것만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느냐? 이번에는 용서해주기가 어렵겠다. 그리고는 냉포를 끌어내 목베라 이르고 그를 다시 잡은 위원에게는 후한상을 내렸다. 그리고 계책을 내놓은 팽양에게 주연을 베풀어 정중히 대접했다. 그때 형주에 있는 마량이 제갈량의 서차를 갖고 왔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에 유비는 눈썹이 흰 백미 마량을 불러들였다. 형주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닙니다. 형주는 평안하오니 주공께선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는 제갈량의 서차를 올렸다. 유비가 열어보니 서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가 밤에 태을수를 셈하여 보니 금년은 개해년이라 북두성이 서쪽에 있습니다. 또한 천문을 보니 태백성이 낙성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두머리 되는 장수의 몸에 길한 일보다 흉한 일이 많을 것 같사오니 절대로 조심하소서. 태을수란 일종의 점성술이다. 그것을 계산해보니 좋지 않은 괴가 나오므로 몸조심하라는 제갈량의 당부였다. 서찰을 읽고 난 유비는 마량에게 이렇게 말했다. 먼저 돌아가게. 내 곧 형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상의할 터이니. 그러나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방통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내가 서천을 취하는 공을 세우는 것이 두려워 공명이 일부러 이런 서찰을 보내 막으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유비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저 역시 태을수를 계산해 보았고 북두성이 서쪽에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공께서 서천을 얻으실 조짐이지 다른 나쁜 일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천문을 보고 태백성이 낙성의 자리에 임한 것을 하오나 앞서 촉의 장수 냉포의 목을 베었으니 흉한 일은 이미 액대문한 셈입니다. 하오니 주공께선 의심치 마시고 속히 진군토록 하십시오. 이렇듯 방통이 2번, 3번 재촉했기 때문에 유비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황충과 위원이 나와 유비 일행을 군영으로 맞아들였다. 방통이 법정에게 물었다. 여기서 낙성으로 가는 길은 몇 개나 있소? 법정은 땅바닥에 지도를 그렸다. 유비가 장송이 준 지도를 품에서 꺼내 대조해 보았더니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법정이 말했다. 산 북쪽의 큰 길은 낙성의 동문으로 통하고 산 남쪽의 좁은 길은 낙성의 서문으로 통합니다. 두 길 모두 군사가 지나갈 만합니다. 그러자 방통이 유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위원을 선봉장으로 삼아 남쪽 좁은 길로 진군하게 싸우니 주공께선 황충을 선봉장으로 삼아 북쪽 큰 길을 따라 진군하십시오. 이후 낙성에 도착하거든 함께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길을 바꾸자고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여 좁은 길을 많이 다녔으니 군사께선 큰 길을 택하여 낙성 동문을 공격하시오. 나는 서문을 공격할 터이니. 아닙니다. 큰 길에는 반드시 가로막는 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군사를 이끌고가 대처하십시오. 좁은 길로는 제가 가겠습니다. 군사? 그건 아니되오. 어젯밤 꿈에 한 신선이 쇠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내 오른팔을 내리치더이다. 깨어나서까지 팔에 통증이 느껴졌소. 아무래도 이번 행군이 좋지 않다는 징조가 아니겠소. 장사가 싸움터에 나서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찌 꿈자리가 사납다고 걱정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공명의 서찰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군사는 돌아가서 부수관을 지키는 게 어떠하오? 하하하. 주공께선 공명의 말에 현혹되셨군요. 그 사람은 제가 혼자 큰 공 세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여 주공을 걱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으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무슨 흉사가 있겠습니까? 참혹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은 본심입니다. 하오니 주공께선 더 이상 여러 말씀 마시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십시오. 방통의 태도가 워낙 강경하여 유비도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다. 이에 유비는 그날로 3군의 영을 내렸다. 오경에 밥을 지어 먹고 아침 일찍 출발하라. 다음날 새벽 황충과 위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떠났다. 이어 유비는 방통과 함께 낙성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통이 타고 있던 말이 헛것을 보았는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방통을 말 잔등에서 퉁겨냈다. 유비가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그 말을 낚아챈 뒤 방통에게 말했다. 군사는 어찌 이런 못된 말을 타시오. 이 말을 탄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 싸움터에 나가 헛것을 본다면 사람의 목숨도 그르치고 말겠소. 내 같아는 백만은 성미가 온순하고 길이 잘 들어 군사 같아도 만에 하나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오. 못된 말은 내가 타이다. 그렇게 말한 뒤 유비는 방통과 말을 바꾸어 탔다. 이것이 방통의 운명을 가르게 될 줄은 유비도 모르고 방통도 몰랐다. 다만 방통은 유비의 이 같은 배려에 감격해 마지 않았을 따름이다. 주공의 두터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00번 죽는다 하여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해한 뒤 말에 올라 정해진 길로 떠났다. 그런데 방통이 사라지는 뒷모습이 어쩐지 짠해 보여 유비는 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제2장 한편 낙성을 지키고 있던 오이와 유괴는 냉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사람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장임이 말했다. 성박 동남쪽 산골에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길목이요. 내가 항무리에 군사를 이끌고가 지킬 터이니 여러분은 낙성을 굳게 지켜 잃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때 유비의 군사가 두 길로 나누어 낙성을 공격하러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장임은 서둘러 3,000 군사를 이끌고 좁은 길로 달려가 매복했다. 얼마 후 위원이 이끄는 군사가 나타났다. 저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꼼짝 마라. 위원의 군사가 지나가고 그 뒤로 방통의 군사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장임의 병사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백마 타고 오는 대장은 유비임에 틀림없습니다. 확실한가? 장임이 묻자 다른 병사가 동조했다. 확실합니다. 저 화려한 안장을 한 유비의 백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임은 크게 기뻐하며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영을 내렸다. 한편 유비의 백마를 바꿔 탄 방통은 산속의 좁은 길을 따라 구불구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머리 들어 바라보니 양쪽 산 사이의 비좁은 골짜기에는 나무가 빽빽하고 초가을로 접어든 늦여름이라 아직도 가지와 나뭇잎이 무성했다. 복병이 숨어 있더라도 그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앞불사, 의심이 든 방통은 말을 멈추고 좌우에 물었다. 이곳 지명이 무엇이냐? 새로 항복한 군사가 대답했다. 낙봉파입니다. 방통은 깜짝 놀랐다. 무엇?
낙봉파? 내 도호가 봉추인데 이곳이 낙봉파라면 내게 이로울 게 없자는가. 봉추는 봉황의 새끼라는 뜻이고 낙봉파는 봉황 또는 봉추가 죽는 언덕이란 뜻이다. 방통은 뒤따라오는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빨리 후퇴하라. 그러나 언덕 밑에서 포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화살들이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 떼처럼 백마탄 사람을 향해 날아들었다. 무장도 아닌 방통이 수없이 날아드는 화살을 피할 도리는 없었다. 가엾게도 어지러이 날아든 화살에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되어 말에서 굴러떨어지니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6이었다. 정사는 방통을 법정과 함께 묶어 방통은 맑고 호감이 가는 인물로서 학문과 지략이 깊어 평초 지방에서는 재주와 슬기가 매우 뛰어나다는 뜻의 고준이란 말을 들었다. 법정은 일의 성공과 실패를 뚜렷이 예견할 수 있었고 기발한 꾀와 계책을 지녔으나 평소 덕이 있다는 칭찬을 듣지는 못하였다. 이들을 위나라 신하에 견주어 본다면 방통은 순욱과 막상막하이고 법정은 정욱, 곽가와 견줄 만한 짝이 아니었을까라는 인물평을 실었다. 방통의 죽음을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옛 고개에 잇따라 언덕들 첩첩인데 방통이 묻힌 곳은 산모퉁이 옆일세. 아이들도 호구곡 익히 알고 있었고 빼어난 그의 재주 다들 알고 있었지. 천하삼분 계획하여 가혹히 평정하고 만리를 내달리며 홀로 휘저었건만 그 누가 알았으랴 청구성 떨어져서 장군의 금이환양 못하게 막을 줄은. 이에 앞서 동남 지방에는 이런 동요가 불렸다. 봉황 하나 나란히 용 한 마리와 서로 끌며 촉으로 가고 있는데 가던 길 반도 못 간 중간 지점서. 봉황이 죽었구나. 낙봉파 동쪽. 바람은 비 부르고 비는 바람 부르며 요비가 일어날 때 촉길 열리나 촉길이 열릴 때는 용만 남누나. 장임이 방통을 쏘아 죽인 그날 방통이 이끌던 군사는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장임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태반이 죽고 말았다. 그 가운데 겨우 살아난 병사가 나는 듯이 달려가 이 사실을 위원에게 알렸다. 위원은 군사를 돌려 방통이 이끄는 군사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산길이 너무 좁아 군사를 급히 돌리기가 어려웠다. 거기다 장임이 퇴로를 끊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 센 활과 강한 쇠뇌를 쏘아대는 게 아닌가. 위원이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새로 항복한 서천 병사가 말했다. 낙성 앞으로 달려가서 큰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 그럼 그 길로 가자. 앞장서라. 예. 위원은 서천 병사의 안내를 받아 낙성으로 달려가는데 앞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한 무리의 군사가 있었다. 바로 낙성을 지키던 오란과 뇌동이었다. 그런가 하면 뒤쪽에서는 활로 공격하던 장임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왔다. 이처럼 적군은 앞뒤로 협공하며 위원을 포위망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위기에 몰린 위원은 죽기 살기로 싸웠으나 도저히 포위망을 뚫을 수 없었다.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갑자기 적군의 후방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를 본 오란과 뇌동이 급히 말을 돌려 자기 부하들을 구하러 가자 문장 위원은 역으로 그들을 뒤쫓았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앞에서 말을 박차고 달려오며 큰 소리로 외치는 장수가 있었다. 문장, 내 일부러 그대를 구하러 왔노라. 바라보니 노장 황충이었다. 이에 힘을 얻은 위원은 황충과 함께 오란과 뇌동을 낙성 밑까지 밀어붙였다. 성 안에서 내려다보던 유괴는 오란과 뇌동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왔다. 다시 수정 열쇠에 밀린 위원과 황충이 주춤하고 있을 때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나타나 뒤를 받쳐주었다. 이에 황충과 위원은 몸을 빼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유비는 전 군사를 군영으로 돌렸다. 그런데 군영에 이르기 전 이번에는 좁은 길에 매복해 있던 장임의 군사가 쏟아져 나와 길을 막았다. 뒤에서는 유괴와 오란, 뇌동의 군사가 쫓아왔다. 이렇게 되자 유비의 군사는 앞서 빼앗은 두 군영을 버리고 달아나다 싸우다를 반복하면서 부수관까지 쫓겨갔다. 서천의 군사는 승세를 타고 쉴 새 없이 추격해왔다. 유비의 군사는 사람도 말도 지쳐 싸울 마음이 있어도 그저 돌아만 보고 달아날 뿐이었다. 그렇게 부수관 가까이까지 바짝 쫓아온 장임의 군사에게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부수관을 지키던 유봉과 관평이 생기 넘치는 군사 3만을 이끌고 좌우 양길로 나타나 장임의 군사를 막았다.
이에 장임의 군사가 뒤로 밀렸다. 유봉과 관평이 적군을 20리까지 패주시키면서 빼앗아온 싸움말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유비 일행은 다시 부수관으로 들어갔다. 방통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유비가 물었다. 군사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그러자 낙봉파에서 도망쳐온 병사가 아뢰었다. 군사께선 하신 말과 함께 무수한 화살을 맞고 낙봉파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낙봉파가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해 맞이 않았다. 아, 몸조심하라는 제갈량의 서찰이나 쇠뭉치로 팔을 주워 맞는 꿈이나 말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일 등 모든 것이 다 방통의 죽음을 알리는 조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방통을 위한 초원제를 지내면서도 슬픔이 복받쳐 올라 다시 통곡했다. 무장수들도 방통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제사가 끝나자 황충이 말했다. 이번에 방통 군사를 잃었으니 장임이 부수관을 치러 올 것이 뻔한데 어쩌시렵니까? 형주로 사람을 보내 제갈 군사를 청하여 서천을 수용할 계책부터 의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비가 판단이 서지 않아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 하나가 달려들어와 아뢰었다. 장임이 성 밑에 와서 싸움을 걸고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황충과 위연는 서로 나가 싸우려고 했다. 그러자 유비가 말렸다. 지금은 아군의 사기가 꺾여 있으니 성을 굳게 지키면서 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이에 황충과 위연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을 굳게 지키기만 했다. 유비는 서찰을 한 통 써서 관평에게 주며 말했다. 너는 형주로 가서 군사를 모셔오도록 해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관평은 서찰을 받아넣고 밤을 도와 형주로 달려갔다. 유비는 관평이 제갈량을 모시고 돌아올 때까지 부수관을 지키며 일절 밖에 나가 싸우려 들지 않았다. 제3장 한편 형주에 있는 제갈량은 음력 7월 7일 칠성날 밤에 잔치를 베풀고 여러 관원들과 함께 서천 공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서쪽 하늘에 말만한 큰 별이 떨어지면서 휘황찬란한 빛을 사방으로 뿌렸다. 깜짝 놀란 제갈량은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아, 슬프다. 가슴이 아프구나. 관원들이 영문을 몰라 까닭을 물었다. 군사, 무슨 일입니까? 제갈량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금년은 북두성이 서쪽에 있어 한군사에게 이롭지 못한 데다 해성이 우리 군을 침범하고 태백성이 낙성에 임하니 주공께 조심하시라는 서찰을 올린 바 있는데 오늘 저녁 큰 별이 떨어졌으니 방사원의 명이 다한 게 틀림없소. 말을 마치더니 다시 통곡했다. 우리 주공께서 팔 하나를 잃으셨구나. 관원들이 모두 놀랐으나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고 어찌 방군사가 죽었다고 단정한단 말인가. 그러게 이 같은 수군거림을 들은 제갈량이 말했다. 며칠 안으로 무슨 소식이 있을게요. 군사 방통이 죽었다면서 다른 군사 제갈량이 통곡하니 이날 잔치는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없었다. 흐지부지 파장이 되면서 사람들은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그냥 흩어지고 말았다. 며칠이 지났다. 제갈량이 관우 등과 함께 앉아 있는데 종자가 들어와서 알렸다. 부수관에서 관평이 오셨습니다. 같이 있던 관원들이 모두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란 것은 관평이 제갈량에게 올린 유비의 서찰 내용이었다. 올 7월 초일의 날 방군사는 장임이 쏜 화살에 맞아 낙봉파 앞에서 운명하셨소. 서찰에 쓰여 있는 내용은 며칠 전 제갈량이 언급한 그대로였다. 제갈량은 통곡했고 모여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었다. 한참 뒤 제갈량이 눈물을 거두며 말했다. 방군사가 세상을 뜨니 부수관에 계신 주공께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셨습니다. 부득불 내가 가지 않을 수 없군요. 관우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군사가 가신다면 형주는 누가 지키오? 형주는 중요한 곳이라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은데. 그러나 제갈량의 의지는 확고했다. 주공의 서찰에 누구라고 분명히 밝히지는 않으셨으나 나는 이미 주공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비의 서찰을 관원들에게 돌렸다. 주공께서 나에게 형주를 맡기시면서 재량껏 사람을 골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운장공의 아드님인 관평에게 서찰을 들려 보내신 것을 보면 운장에게 그 중임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운장께선 도원결의의 정을 생각하여 이 땅을 힘껏 지키셔야 합니다.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공께서 힘을 써주십시오. 그리하리다. 관우는 사양하지 않고 시원스레 승낙했다. 형주에 있는 장수들 가운데 형주를 지킬 만한 마땅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결정이 도원결의의 의형제인 유비, 장비와 영원히 헤어지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관우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주연을 베푼 제갈량이 유비에게서 받은 인수를 넘겨주려 하자 관우가 두 손을 내밀었다. 제갈량은 인수를 손에 든 채 말했다. 형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장군께 있습니다. 제갈량은 왜 이 말을 했을까? 대장부가 중임을 맡았으니 그 책임은 죽어야 벗을 수 있겠지요. 관우는 또 왜 이 말을 했을까? 관우가 죽는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 마음에 걸린 제갈량은 인수를 해주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었으나 이미 뱉은 말이었다. 만일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쳐내려온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힘으로 막겠소. 그럼 조조와 손권이 군사를 일으켜 한꺼번에 쳐들어온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군사를 나누어 막겠소. 관우의 대답에 제갈량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형주가 위태로워집니다. 내 8글자를 알려드릴 터이니 장군께서 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 형주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8글자. 예, 북고조조 동화손권의 8글자입니다. 제갈량이 시구처럼 알려준 8글자의 뜻은 북으로는 조조를 막고 동으로는 손권과 화친하라는 것이었다. 관우는 8글자를 입으로 되뇌더니 다짐을 두었다. 내 군사께서 가르쳐준 8글자는 가슴 깊이 새겨두리다. 제갈량은 마침내 인수를 건넸다. 그리고 문관으로는 마량, 이적, 향랑, 미축 등을, 무관으로는 미방, 유화, 관평, 주창 등을 한 무리로 하여 관우와 함께 형주를 지키도록 했다. 한편 그 자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서천으로 떠나기에 앞서 장비에게 정예병 1만을 내주며 이렇게 지시했다. 입덕은 큰 길을 따라 파주의 낙성 서쪽으로 쳐들어가십시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또 한 무리의 군사를 조은에게 내주며 이렇게 지시했다. 자룡은 선봉장을 맡아 강을 거슬러 올라가시오. 낙성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갈량 자신은 간홍, 장환 등과 함께 그 뒤를 따르기로 했다. 장환은 영릉군 상양 사람으로 자를 공염이라 하는데 형주 양양의 명사로 지금은 서기 일을 보고 있었다. 마침내 제갈량은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장비와 같은 날 길을 떠났다. 장비가 떠나기에 앞서 제갈량은 이렇게 당부했다. 서천에는 호걸이 매우 많으니 얕잡아보고 맞서선 안 됩니다. 가는 도중 3군을 단속하여 군사들이 백성들을 노략질하여 민심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백성들을 다독여 보살피고 함부로 위세를 부리거나 병사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행군을 끝낸 뒤 장군과 하루바삐 낙성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염려 마시오. 내 실수 없이 잘할 테이니. 장비는 흔쾌히 대답한 뒤 말을 타고 떠났다. 그는 제갈량과 약속한 대로 이르는 곳마다 항복해오는 사람에게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이후 한참 길을 따라 파군으로 들어가니 풀어놓았던 세작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파군 태수 어마는 촉당의 명장으로 나이는 비록 많지만 정력이 아직 쇠하지 않아 센 활과 큰 칼을 잘 쓰고 혼자 만명을 대적할 만한 용맹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 안에 버티고 앉아 아직 항복 깃발을 내걸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는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우게 하고 사람을 불러 말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늙은 놈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일찌감치 나와 항복하면 너와 성안 백성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귀순하지 않으면 즉시 성곽을 짓밟아 평지를 만들고 늙은이로부터 어린애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